이 사연은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꼭 1편 먼저 시청하고 오세요. 2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은영 씨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와의 다툼이 끝난 후 현우 씨는 당분간 거실에서 자겠다며 소파에서 밤을 보냈고 은영 씨는 침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은영아,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내 아버지도 그랬단다. 어머니의 그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은 은영 씨가 중학교 2학년 14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어머니가 밤새 잠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신 날이었습니다. 어린 은영 씨는 왜 어머니가 우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영 씨의 아버지는 당시 중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은영 씨의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다정했고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잊지 않는 세심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그 완벽해 보였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불륜이 발각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버지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아버지보다 12살이나 어린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대졸 신입사원으로 예쁘고 활발한 성격으로 회사에서 인기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은영 씨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추궁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는 회사 일로 출장 갔을 때 쓴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추가 조사 결과 그날은 출장이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6개월간 지속된 불륜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우 씨와 똑같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울음을 터뜨렸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어머니는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예쁘지 못해서, 충분히 현명하지 못해서, 충분히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린 은영 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중학생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엄마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은영아,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은영 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비슷해. 기회가 되면 다들 그렇게 돼. 그게 남자들의 본성이야. 상반된 말씀이었지만 어린 은영 씨에게는 모두 진실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은영 씨는 결혼에 대해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은영 씨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1990년대 당시에는
이혼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니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불안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또 그 여자와 만났나? 라고 의심하셨고 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리면 긴장하셨습니다. 또 그 여자한테서 연락 온 거 아니야?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늦었어? 정말 회사 일이었어? 새 옷 어디서 샀어? 누가 골라준 거야? 어머니의 그런 의심과 추궁은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해한다는 듯이 참았지만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 계속 의심하면 정말 다른 여자 만나러 나갈 거야. 그런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본 어린 은영 씨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현우 씨와 연애할 때도 결혼을 결정할 때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연애 기간 동안 현우 씨가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현우 씨는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진심으로 행복해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야.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야. 어머니처럼 고생하지는 않을 거야. 은영 씨는 그렇게 확신하고 현우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국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라는 어머니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도 잠들 수 없던 은영 씨는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그녀의 시선을 끌어당긴 것은 싱크대 옆 칼꽂이에 정렬되어 있는 칼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저 칼 중 가장 큰 것을 들고 거실로 간다면, 소파에서 자고 있는 현우 씨에게 간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날 텐데.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은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자꾸 현우 씨와 수진이 키스하는 모습이 떠오를까요? 왜 자꾸 어머니가 울던 그 밤들이 생각날까요? 은영 씨는 부엌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그 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칼꽂이에는 5개의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고기를 자를 때 쓰는 25cm짜리 식칼이었고 가장 작은 것은 과일을 깎을 때 쓰는 10cm짜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텨오셨을까?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신을 알고도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매일 밤 의심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힘으로 버텨오셨을까요? 하지만 은영 씨는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처럼 평생 의심하고 괴로워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자신을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새벽부터 은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평생 고통받으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박관념처럼
자리 잡으면서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후에도 은영 씨의 시선은 계속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이 언제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점심시간에는 어디에 가는지, 퇴근 후에는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에게도 여전히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 함께 드실래요? 새로 생긴 일식집이 맛있다고 해서요. 언니, 이 보고서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언니가 검토해 주시면 안심이 되거든요. 언니, 주말 잘 보내세요. 저는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수진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은영 씨에게는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게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특히 견디기 어려웠던 순간은 수진이 언니 결혼 생활 정말 부러워요. 언니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서 저도 빨리 언니처럼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은영 씨는 수진의 목을 조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겨우 참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무서웠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은영 씨는 자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처럼 평생 고통받으며 살 수는 없어. 뭔가 결정해야 해. 그 결정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을 더 이상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은영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점점 어두운 감정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복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유혹이 계속 들었습니다. 격렬한 대면이 있었던 후 일주일이 흘렀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 한파가 집안에 스며든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우 씨의 그런 사과가 더욱 가식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들킨 것에 대한 후회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온 사람이 이제 와서 하는 사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은영 씨의 분노는 더욱 깊고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주된 감정이었지만 점점 그것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 자신도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수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은영 씨 앞에서 수진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수진이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 나를 믿어줘. 하지만 은영 씨에게는 현우 씨의 그런 말들이 더욱 의심스럽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온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도 있고 새로운 번호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은영 씨는 수진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언제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점심시간에는 어디에 가는지, 퇴근 후에는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마치 탐정처럼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동료들과 대화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에게도 여전히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 함께 드실래요? 새로 생긴 태국 음식점이 맛있다고 해서요. 언니,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언니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언니, 주말 잘 보내세요. 저는 가족들과 시간 보낼 예정이에요. 수진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은영 씨에게는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게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 뻔뻔함이 은영 씨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후 은영 씨는 정말로 현우 씨와 수진이 관계를 끝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현우 씨의 말을 믿기보다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은영 씨는 회사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조퇴 신청을 했습니다. 팀장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오후에 병원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러세요. 몸이 아픈데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고 내일 컨디션 좋을 때 출근하세요. 하지만 은영 씨의 실제 목적은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녀를 미행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현우 씨와 만나는 것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에 조퇴한 은영 씨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퇴근하는 오후 6시까지 3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은영 씨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만약 수진이 정말 혼자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럼 현우 씨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하지만 만약 현우 씨와 만난다면?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사과와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일까요? 오후 6시가 되자 은영 씨는 카페에서 나와 회사 건물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6시 5분 수진이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더 신경 쓴 것 같았고 화장도 더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은영 씨는 30m 정도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수진을 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자연스럽게 미행했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집이 있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남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은영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은영 씨도 같은 지하철에 탔습니다. 수진에게 들키지 않도록 다른 칸에 타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진은 계속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미소를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표정이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남역에서 수진이 내렸습니다. 은영 씨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렸습니다. 퇴근 시간이어서 지하철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덕분에 미행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이번 출구로 나온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누군가를 찾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은영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평상복 차림의 현우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보여준 침울하고 후회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밝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은영 씨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연인들처럼, 그리고 마치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은영 씨는 30m 정도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지만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우 씨와 수진은 강남역 근처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라 스칼라라는 이름의 그 레스토랑은 은영 씨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평소 현우 씨가 굳이 그런 비싼 곳에 갈 필요가 있어? 라며 은영 씨와 함께 가기를 꺼려했던 바로 그런 류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레스토랑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레스토랑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때로는 손을 잡고 마치 신혼부부나 연애 초기의 연인들처럼 달콤하고 애정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수진에게 와인을 따라주는 모습, 수진이 현우 씨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젓는 모습, 은영 씨는 그런 모습들을 7년 동안 현우 씨에게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여자가 그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우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은영 씨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보여준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현우 씨가 정말로 수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했던 모든 사과와 약속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2시간 정도 지난 후 현우 씨와 수진은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아마 또 다른 미래 장소로 갔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은영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집에서 자신에게 수진이와는 끝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은영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더 어둡고 위험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도 모르는 채로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침실로 가서 현우 씨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걸려있는 모든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셔츠, 넥타이, 캐주얼 옷, 속옷, 양말까지 모든 것을 침실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큰 재단용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날이 예리하고 크기가 큰 가위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른 것은 현우 씨가 가장 아끼던 정장이었습니다. 승진 축하로 은영 씨가 선물한 200만 원짜리 이탈리아 브랜드 정장이었습니다. 가위가 천을 자르는 소리가 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네. 은영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속 가위질을 했습니다. 수진과 데이트할 때 입었을 고급 셔츠들, 수진이 좋아했을 세련된 넥타이들, 모든 것을 잘게 잘랐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된 가위질 끝에 침실 바닥은 온통 옷 조각들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색색의 종이 조각들이 흩날린 것처럼 하얀 셔츠 조각들과 검은 정장 조각들, 화려한 넥타이 조각들이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에서 빨간 립스틱을 꺼내서 침실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배신자, 사라져, 죽어버려. 벽 전체가 빨간 글씨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의 책상 위에는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서명과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현우 씨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장 큰 식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길이가 25cm나 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식칼이었습니다. 날이 예리하게 갈린 위험한 칼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거실로 나온 은영 씨는 소파에 앉아서 현우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평소 현우 씨가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늦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 함께 있을 테니까요. 이 칼로 뭘 할 거지? 은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우 씨를 위협해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할까? 아니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은영 씨는 자신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처럼 평생 고통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현우 씨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모양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씨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현우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듯한 그런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아마도 은영 씨가 이미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5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진과 보낸 시간이 그토록 소중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현우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속삭이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바로 거실로 들어와 다녀왔어라고 밝게 인사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대로 침실로 향하려는 기색이었습니다. 아마 은영 씨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현우 씨는 소파에 앉아 있는 은영 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25cm짜리 식칼이 은영 씨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고 칼날은 거실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그게 뭐야? 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온순하고 차분했던 아내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세요? 왜 그런 걸 들고 있어? 현우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침실 한번 가보세요. 은영 씨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현우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으악, 이게 뭐야? 현우 씨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침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잘게 찢어진 옷 조각들이 마치 색색의 눈처럼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빨간 립스틱으로 쓰인 협박성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침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이탈리아 정장, 승진 축하로 받았던 고급 셔츠들, 수진과 데이트할 때 매었던 넥타이들, 모든 것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벽에 쓰인 글씨들도 소름 끼쳤습니다. 거짓말쟁이, 배신자, 사라져, 죽어버려. 평소 온순하고 교양 있었던 아내가 쓴 글씨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랬어? 미쳤어. 현우 씨가 거실로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랑 데이트할 때 입었던 옷들이잖아요. 은영 씨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현우 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은영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느리고 신중했지만 그래서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이혼 서류가 책상 위에 있어요. 서명하세요. 은영아, 제발 진정해. 그거 내려놓고 대화하자. 현우 씨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화요? 은영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거짓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대화하자고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뭐요? 당신이 6개월 동안 한 집보다 더한가요? 현우 씨는 은영 씨에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의 눈처럼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알았어. 서명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거 내려놓자. 현우 씨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항복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은영 씨는 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잡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와는 끝낼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거짓말. 은영 씨의 단호한 대답에 현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오늘 저녁에 수진이랑 나 스칼라에서 저녁 먹었잖아요. 현우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은영 씨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다 봤어요. 손잡고 걸어가는 것도, 키스하는 것도,
행복하게 웃는 것도 현우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끝낸다고 하세요.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핑계 대지 마세요. 전화하세요. 은영 씨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칼을 든 손이 약간 위로 올라갔습니다. 현우 씨는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스피커로 해요. 은영 씨의 지시에 따라 현우 씨는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수진의 목소리는 졸린 듯 했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혹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 순간 은영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이 현우 씨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들으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말투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은영 씨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오늘 저녁에 그렇게 행복하다고 했잖아. 아내가 알아버렸어.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어떻게 해?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오빠가 이렇게 나를 버릴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사랑은 뭐였어? 수진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은영 씨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자신이 7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을 빼앗아 놓고도 피해자인 척하는 수진의 모습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는 현우 씨에게서 핸드폰을 재빨리 뺏어 들었습니다. 수진아, 전화 너머로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수진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응, 언니야. 그동안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내 남편을 유혹한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과는 이제 늦었어. 내일부터 회사 그만둬. 언니, 그건 너무. 그리고 다시는 내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 만약 다시 연락한다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은영 씨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요, 언니. 전화를 끊은 후 은영 씨는 현우 씨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명하세요. 현우 씨는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았습니다. 은영 씨의 서명과 도장이 이미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차가운 서류였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현우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바로 그들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현우 씨와 은영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웃 중 누군가가 큰 소리를 듣고 신고했을 것입니다. 은영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나갑니다.
현관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였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집안에 다른 분도 계신가요? 남편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 테이블 위의 칼, 그리고 침실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해서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영 씨는 잠시 생각한 후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어서 감정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은 2사람을 분리해서 각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현우 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오늘 밤은 별도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감정이 진정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겠습니다. 현우 씨는 간단한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은영 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은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영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하루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처럼 평생 고통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이게 나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현우 씨가 집을 나간 지 1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개입했던 그날 밤 이후로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2사람이 함께 만들어온 모든 흔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영 씨는 외롭다기보다는 자유롭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할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가정법원에 제출되었고 곧 정식으로 이혼이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우 씨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진이 그만둔 후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23살의 남자 신입사원이었는데 수진보다는 훨씬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그 신입사원을 보면서 사람마다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수진이 왜 갑자기 그만두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언니, 수진이 정말 갑자기 그만뒀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혹시 언니가 마지막에 수진이랑 이야기한 적 있어요? 뭔가 힌트라도. 가끔 동료들이 그렇게 물어올 때마다 은영 씨는 저도 연락이 안 되네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나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SNS 계정도 모두 삭제한 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영 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현우 씨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현우 씨가 다니던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그의 이름을 본 것입니다. 아직 회사는 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을 잃지는 않았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우연히 길에서 현우 씨를 마주쳤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였습니다. 현우 씨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현우 씨도 은영 씨를 봤습니다.
잠시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가 먼저 고개를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은영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영 씨는 거실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현우 씨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머니처럼 평생 의심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 씨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은영아, 안녕?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은영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곧 현우 씨의 답장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야.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는 어려운 이야기야. 30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은영 씨는 고민했습니다. 현우 씨를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현우 씨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곳. 그 카페는 그들이 연애할 때부터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예요. 고마워. 다음 날 오후 3시 은영 씨는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현우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을 주문해 놓고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현우 씨의 목소리는 한 달 전보다 많이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은영 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현우 씨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죽었어. 은영 씨는 깜짝 놀라서 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로. 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수진이가 죽기 전에 편지를 남겼어. 너한테 전해달라고. 현우 씨가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영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요. 부탁이야. 한 번만 읽어봐. 은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수진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영 언니에게.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언니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현우 오빠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습니다.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언니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우 오빠는 끝까지 언니를 생각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도 항상 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언니와 현우 오빠의 행복을 위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편지를 읽은 은영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안타까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자살한 거예요? 아니야. 정말 교통사고였어. 하지만 이 편지를 보면 현우 씨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현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은영아,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 씨는 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시간을 줄 수는 없을까? 내가 정말 변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한번 깨진 믿음을 어떻게 다시 쌓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은영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은영 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 보니 현우 씨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카페에서 먼저 나와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 씨는 차 안에 앉아 있는 현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 씨가 차에서 내려 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영아,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마지막이야. 현우 씨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문 좀 열어줄래? 은영 씨는 인터폰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이 순간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면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은영 씨의 손이 문고리에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로 끝내는 것이 나을까요? 어머니에게서 받은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엄마와 달라도 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하지만 어떤 길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자유로운 삶? 아니면 다시 한번 현우 씨에게 기회를 주는 거? 은영 씨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현우 씨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 달 전 그가 이 집을 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죽은 후에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현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를 배신한 것도 후회하지만 무엇보다 수진이를 그런 선택으로 내몬 것 같아서. 수진이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은영 씨는 차갑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수진이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은영아, 나는 정말 변했어. 이 한 달 동안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게 너무 많아. 어떻게 믿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 당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다만, 현우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결혼 반지. 내가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 매일 이걸 보면서 내가 뭘 잃었는지 생각했어. 상자 안에는 그들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7년 전 결혼식 때 서로에게 끼워주었던 바로 그 반지들이었습니다. 반지를 돌려주러 온 거예요? 아니야. 정말 만약에 내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이번에는 정말 소중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어서. 은영 씨는 그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때가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줄게. 상담을 받으세요. 부부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지. 알았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게. 그리고 투명하게 살아요.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해요. 당연해. 핸드폰도, 일정도, 모든 걸 공개할게. 은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확신은 없어요.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괜찮아.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해피엔딩일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영 씨가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독립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랑과 배신, 용서와 새로운 시작. 인생은 때로 쉽지 않은 선택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은영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